네,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자 한국경제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A12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성동조선해양 관련 기사가 조그맣게 났어요. 예, 머리 기사가 성동조선에 4,200억 신규 투입이래요. 그래서 그 기사 잠깐 보면 성동조선해양에 4,200억이 신규 투입된다. 그동안 성동조선 추가 지원에 반대했던 무역보험공사가 찬성으로 방향을 바꾼 덕분이다. 성동조선 채권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성동조선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추가 지원 찬성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4,200억을 신규로 투입하고 지난 5월 수출입은행이 단독 지원했던 3,000억을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비율대로 분담하는 안건을 부의했다. 뭐 이건데, 예, 그 핵심은 성동조선해양에 이제 돈을 그동안 빌려줬던 채권단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금융권인데, 그 추가로 성동조선해양에다가 4,200억을 추가로 또 지원하는 방안을 그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그 채권단이다 보니까 이제 즉 돈 빌려준 그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이제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돈 빌려준 데가 수출입은행이고, 이제 채권은행이라고 하죠, 이걸. 거기에 이제 부가해서 농협은행, 여기도 돈 빌려줬어.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로 성동조선해양에다가 4,200억을 또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빌려준다고, 돈을 또 빌려준다고. 근데 그러려면 그 채권단이 다 합의를 해야겠죠. 동의를 해야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에 무역보험공사가 좀 반대를 많이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역보험공사가 채권단에서 나는 그냥 탈퇴하겠다 이래버렸거든.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채권단에서 무역보험공사 그다음에 농협은행 뭔가 이런 식으로 채권은행들이 하나둘씩 다 채권단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줬던 수출입은행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둘 다 채권단에서 탈퇴해버리면은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는 말뜻은 쉽게 말하면 성동조선의 그 손실을 수출입은행이 혼자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으로서는 낭패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동안에 그 반대했던 채권은행을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예. 반대하다가 이제 찬성한다고 하니까 설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신규로 4,200억을 지원하게 됐다.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특히 가장 반대가 심했던 무역보험공사가 왜 얼마 안 돼 갖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나 하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문 기사상에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역보험공사가 추가 지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삼성중공업이 수출입은행과 그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역보험공사가 추가 지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삼성중공업이 수출입은행과 경영협력을 맺고 성동조선의 선박 수주와 건조활동 등을 돕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죠? 근데 신털람에서도 했지만 그 성동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한테 위탁 경영을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말 뜻이 뭐 맡기는 거니까 하여튼 그 위탁 경영 그렇게 뭐 한다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털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무역보험공사에서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기사상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죠. 뭐 그냥 억지로 뭐 탐탁지 않은데 그냥 등 떠밀려다시피 해갖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기사 내용 그렇고, 근데 제가 여기 좀 추가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 보니까 그런 속담이 떠올라요.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죠?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만 붓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혹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간단히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출입은행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업은행처럼 수출입은행도 여기저기 이제 금융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돈도 빌려주고 투자도 하고 보증도 서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거 하라고 설립된 은행이니까. 근데 돈을 빌려주면 이제 채권이 생기는데 그 부실 채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부실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부실해진 거야. 그건 뭐야? 돈 떼일 확률이 매우 높은 채권이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그죠? 그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돈도 빌려주고 막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부실 채권의 전체 총 금액이 올해 2015년 7월 기준으로 약 2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조 4천억.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 부실 채권이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에 한 50배 정도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똑같아요. 7월달. 그러니까 2011년부터 올해 7월 정도로 봤을 때, 그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이나 또는 보증서 준 거, 그게 이제 다 금융 지원 해준 거죠. 그런 기업 중에서 법정 관리 지금 들어간 곳이 무려 107군데입니다. 107군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딱 결정된 손실액만, 이게 뭐야, 돈 떼었다는 얘기야. 508억이고, 빌려준 곳 중에서 이제 건진 거, 회수된 금액은 꼴랑 124억. 그죠?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본 비율이 중요한데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가 조금 넘어요. 내가 알고 이르는 10%가 조금 넘어가고 국민은행이고 뭐가 하여튼 시중에 현재 나와 있는 은행들 싹 다 합쳤을 때 꼴찌입니다. 꼴찌. 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그분 성함이 아마 덕훈인가 그럴 거야. 수출입 은행장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 국감에 불려가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죠. 예, 국감에 불려가서.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갖고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수출입은행도 그럼. 그래서 증자를 지금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꼴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은행들 중에서. 그래서 증자, 즉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자본 확충이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런 말도 쓰는데, 그래서 기재부, 기획재정부에다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자본 확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무려 1조 원. 1조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기재부, 즉 정부에다 이제 손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기재부에서 그걸 돈으로 현금으로 출자하기는 좀 힘들고 대신 현물 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가끔 나오는데 현물이 뭐예요? 현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거. 그건 이제 현금으로 투자, 즉 출자하는 게 아니죠. 현물로 출자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물로 출자, 즉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유력한 게 이제 한국전력, 한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은 현물이잖아요. 그걸로 출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산업은행도 산업은행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출입은행도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 부실 채권 규모가 2조가 넘어요. 2조 5천억.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뭐 자본만 확충하고 증자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그냥 퍼주고 앉았는데, 참 심각하고. 그 이게 왜 좀 심각하다고 자꾸 그러냐면,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행들이 점점 부실해지기 시작해 버리면은요, 단지 그냥 돈만 떼이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런 데가 그 설립 목적 취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나라 각 산업에, 그러니까 사람 인체로 치자면, 비유를 하자면 혈액, 피를 원활하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그 심장처럼. 심장이 근데 서버리면 심정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잖아요, 사람이. 응? 마찬가지야. 각 그 산업별로 제때제때 원활하게 피를, 즉 혈액, 그 말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금을, 지원을 제때제때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산업이 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버리게 되면은 이제 죽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인체의 각 조직이, 장기나 이런 게 다 괴사, 즉 썩잖아요, 썩잖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뜩이나 지금 조선, 물론 이게 또 뭐 다 서로 연결고리 물고 물려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뭐 조선이네, 뭐 철강이나 이런 거 지금 다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산업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게 부실 채권이 된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 의미인데,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하여튼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참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A16면인데요. 그 오른쪽 신문구 우측 아래쪽에 보면 코딱지만하게 조그맣게 기사가 났어요. 단신으로. 그래서 뭐냐면 LG U 플러스 쿠첸, 아시죠? 쿠첸 밥솥 만드는 데잖아요. 쿠첸하고 IoT 밥솥 개발, 이런 제목이에요. IoT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예.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게시판에다가 사물 인터넷이 제가 얘기했던 그 트렌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트렌드보다 더 한 차원 위죠. 예. 그래서 그건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LGU 플러스가 그 뭐 하는데요? 통신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밥솥에다가도, 우리 밥해 먹는 밥솥, 밥통에다가도 IoT 기능을 탑재를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인덕션이라고 그래서 뭐 전기레인지라고도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그런데 해서 하여튼 주방에 있는서 쓰는 그 전자제품, 전자레인지도 또 좀 있으면 하겠네, 그럼. 예.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IoT 기능을 다 탑재하겠다 이거야. 근데 거기 LG U 플러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건데, 그 나중에 혹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또 진투방 할 때 업종 털기 코너 있잖아요, 우리. 거기서 이 통신주에 대해서 좀 언제 주가가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털어드릴 생각이긴 해요. 예. 근데 자세한 건 그때 하기로 하고, 마침 그 게시판에 그 사물인터넷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분도, 그리고 여기 기사도 뭐 사물인터넷 이런 게 나왔길래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일단 LG U 플러스가 뭐 하는 데는 아실 테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LG U 플러스 그 역사라고 해야 되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원래 이제 그 LG 그룹 계열사 세 군데가 합쳐진 거예요. 세 군데가 합쳐서 탄생한 게 LG U 플러스죠.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 LG 텔레콤, LG 파워콤, 그 인터넷 하는 LG 데이콤, 아시죠? LG 데이콤. 그 세 군데 회사를 다 합쳐서 탄생을 시킨 건데, 그 덩치가 엄청 커졌죠. 근데 아시겠지만 LGU 플러스가 그 우리나라 그 통신시장,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독과점 구조잖아요. 단통법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독과점 시장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몇 년째 부동의, 그냥 시장 점유율 마켓 시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의 1위가 어딜까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2등은 KT죠. 그리고 만년 3등이 LG U+야. 항상 3등 꼴찌인데 LG U+가 왜 이렇게 꼴찌가 계속 꼴찌가 되고 왜 이렇게 3등이 돼 버렸냐? 만년 3등.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비즈니스는 다 타이밍 싸움이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근데 그 제가 예전에 또 얼핏 얘기했지만 그 LG 그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LG가 G3네 뭐 이런 이번에 나온 V10 이런 거. 근데 스마트폰도 삼성한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맨날 밀리잖아 삼성한테. 그것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삼성이 앞을 내다보고 스마트폰 사업을 준비할 때 LG는 개무시하고 등한시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뒤늦게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지. 예? 이것도 거의 같은 비슷한 그 개념인데요. 뭐냐면 그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뭐 4G다. 예? 그리고 요즘엔 4G를 넘어서서 5G, 즉 5G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신문 기사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 3G다, 3G다, 4G다, 5G다.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통신 용어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울 거 개뿔 하나도 없습니다. 그 3G, 4G, 5G 할 때 그 G, 알파벳 G가 영어로 generation 그걸 뜻하는 겁니다. generation이 뭐예요? 세대란 뜻이야.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뜻이야. 그래서 4G 하면 4세대, 5G 하면 5세대. 그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또 기존에 있던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걸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세대란 이름을 붙여서 G를 끝에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응? 그래서 3G,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신기술이 또 나왔어. 그걸 뛰어넘는. 그럼 4G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분수령? 일종의 뭐 분수령이 된 게 3G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G, 3G, 3세대 이동통신 기술 그게 WCDM이라고 그래갖고요. 앞에 W는 와이드 광대역이란 뜻이에요. 광대역, 넓을 광. 그리고 CDM에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아유 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우리가 뭐 공대 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대 갈 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가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중국 사람들은 뭐야? 나자하오 뭐 이러면서 중국말로 얘기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의사소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야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사실 CDMA가 퀄컴이란 그 브랜드 아시죠? 퀄컴. 전 세계적으로 기술 하나 개발해서 그거 특허 내놓고는 막대한 그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퀄컴.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퀄컴에서 처음 이 기술을 개발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약세계 특허 등록해놨죠. 그 로열티 챙기고 있죠 지금. 지금도 뭐 아마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 로열티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야. 전 세계에서 그 돈이 다 들어오니까 퀄컴으로. 삼성에서도 로열티 지급하고 있죠 퀄컴에다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 그 3G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LG U+는 이 3G 기술을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 등한시했다고 해야 되나? 뭐 등한시 글쎄요 제가 내부 사정 자세히는 모르니까 제가 그쪽 뭐 직원이 아니라서 등한시한 건지 뭐 어쩐 건지 하여튼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경쟁사들이 다 부랴부랴 CDMA로 다 채택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갖고 WCDMA 채택하고 뭐 3세대 기술로 막 가고 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LG는 그 당시에 인프라나 기술 뭐 모든 시스템이 다 3세대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근데 SK텔레콤 이런 데서 막 치고 나갔죠.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는 그때가 거의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 어? 통신시장에서 만년 3등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기 지금 LGU 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그분 성함이 아마 이상철 씨가 맞을 거예요. 이상철 부회장이죠, 지금. 예? 근데 이분이 아마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출신이야, 내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2003년 고맘때 아마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통신 쪽으로는 좀,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속속들이 기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줄 아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잖아요. 예. 거기 장관으로 계셨던 분은 아시죠? 그리고 원래 이분이 KT에서 대표이사 하던 분인데, 어쩌지 하다가 LG 플러스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이 회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LTE, Long-Term Evolution. 그래서 LTE. 그래, 그럼 우리는 LTE에 승부를 걸어보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갖고, 전국에다가 혼자서, 나 홀로, LTE 망을 전국에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다 깔아버렸죠, LTE를. 그러니까 LTE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거지, 이 당시에. 그래서 그게 아마 2011년도인가 그때쯤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LTE는요, 이게 이제 4세대, 4G라고 부르잖아요. 4세대. 그러니까 CDMA를 뛰어넘은 새로운 이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LTE가요, 원래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근데 사실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인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었어요, LTE가. 롱텀 에볼루션. 그래갖고, 프로젝트 이 당시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뭔가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었던 건데, 이게 그냥 일종의 보통 명사처럼 돼버렸죠, 그냥. 그래서 이제 LTE 망을 전부 다 깔고, 여기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야, 내가 본 이상철 부회장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예,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LTE망을 깔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래서 MS 시장 점유율이, 물론 지금도 여전히 3등이에요. 똑같이 3등이긴 한데, 시장 점유율이 약 2% 정도 올랐어. 여전히 3등인데, 약 2% 정도가 상승했고요. SK텔레콤은 여전히 50%, 51% 막 이래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SK텔레콤은. 대단해, SK. 그죠? 그래서 이게 LGU 플러스의 간략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IoT 사물 인터넷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얼마 전에 KT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댔죠. 거의 업계 최초로 뭐랄까 과감한 도전, 모험을 한다 그래갖고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성 통화는 공짜, 이런 식으로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상품을 내놨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음성 통화를 왜 공짜로 그렇게 우리 서민들 생각해서 절대 그게 아니고요. 옛날처럼 망 깔아놓고 유지보수 관리해대면서 음성 통화료로 그거로 먹고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보고 결국엔 사물 인터넷 IoT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그 중에 대표 주작격인 LGU 플러스가 이제 대표죠. LGU 플러스는 다른 SK나 KT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LGU 플러스는 아주 내가 봤을 때 사물 인터넷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 사활을 걸었어, 지금. 그죠? 그래서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LTE 비디오 포탈이란 걸 얼마 전에 공개했어요.
그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이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앱스토어 들어가셔갖고 LTE 비디오 포털 검색하셔갖고 한번 깔아보세요. 포털이야, 포털. 네이버 같은 포털인데 비디오 포털이야, 비디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카테고리별로 뭐 교육,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영화 뭐 이렇게 해갖고 음악도 음악은 아니구나, 비디오니까. 하여튼 모든 영상을 카테고리별로 다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콘텐츠죠, 콘텐츠. 포털을 만들어 갖고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꼭 좀 다운받아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유아용 애니메이션부터 외국어 회화, 취업, 요리, 육아, 살림, 노하우 뭐 쭉 보니까 지금 이래,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네? 그래서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을까? 그 트렌드 얘기 제가 또 하게 되는데, 트렌드에 대한 그 힌트, 뭐 아이디어, 이거는 소스, 뭐 이거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다못해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편의점만 자주 들락거려도 거기서 트렌드를 몇 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자세한 건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투방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LG U+란 통신 회사에서 왜 쓸데없이 이런 LTE 비디오 포털, 이건 콘텐츠란 말이지. 왜 이런 콘텐츠를 다 모아갖고 왜 콘텐츠를 장사?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 장사하는 거잖아요. 통신회사는 뭡니까? 망 사업자야. 원래는 망. 통신망, 전력망, 망이란 뜻 아시죠? 망. 어? 비유하자면 뭐 철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다 그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레일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를 막 사방팔방으로 다 보내줘야 되니까 송전탑 세우고, 어? 그 케이블 다 이어놨잖아. 그게 다 망이야, 망.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떠오르시면 돼요. 도로공사가 뭘로 먹고 살아? 전국에다 고속도로 깔아놓고 톨게이트 딱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고, 너 고속도로 지금 탈 거니? 그러면 통행료 내놔, 이거잖아.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었어, 원래 통신사가. 근데 왜 엉뚱하게 콘텐츠를 이렇게 콘텐츠 장사를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자,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그리고 또, 꼭 좀 알아두시길 바래요. 뭐냐면, 왜 이렇게 LTE 비디오 포털도 얘기했지만, 콘텐츠를 이렇게 콘텐츠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많은 그 다량의 콘텐츠로 확보해서 서비스 하려고 자꾸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왜 IoT 사물 인터넷에 이렇게 자꾸 통신회사들이, 목숨을 거냐 하면요. 결국에는 데이터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팔아먹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그 음성 통화료, 그거는 이제 돈이 안 됩니다. 야, 너 뭐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10분 통화했니? 그거 우리 1초당 1.4원씩이니까 10초면은 14원이야.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제가 트렌드 얘기 자꾸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 10대 이런 애들 보세요. 친구랑 그 통화할 일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막 전화로 통화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통화 안 합니다. 다 뭐해? 카톡 하숑, 카톡만 하 그렇게 죽어라 카톡으로 해요. 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아니 그냥 전화로 해서 몇 마디 하고 끊으면 되는데 뭘 자꾸 이렇게 수구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다 거북이들만 앉아있어. 그냥 목을 쭉 빼고, 목 디스크 환자들 그냥 수구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구리. 거북이들만 잔뜩 앉아있어.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뭐 손가락, 그 손놀림 하는 거 보면은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야. 막 빛의 속도로 카톡질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성통화는 이제 물 건너가서 그걸로는 이제 굶어 죽기 딱 십상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뭔가 대안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뭘까? 야, 그럼 우리 연락 데이터를 팔아먹자. 그래서 데이터 요금제를 만들어 갖고 이걸로 떼돈 한번 벌어보자. 그거예요. 응?
그럼 LTE 비디오 포탈을 왜 LGU 플러스에서 만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감이 좀 오시죠? 이런 걸 딱 보시고, 아, 이제 데이터 팔아먹으려고 얘네가 이러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20년도에 5G, 오지가 상용화 될 거랍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그 시점을 목표로 해서 연락 기술 개발 중이래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5년 후죠. 아니죠. 지금 2015년도 지금 10월달 중순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채 5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2020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들이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2020년도에 5G가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풀어드릴 건데, 자율주행차가 2020년도에 상용화 목표로 지금 구글이네 우리나라 현대차에서도 공언을 했어요. 2020년이 되면 자율주행차 신차 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남양주인가 어디 있죠? 그 연구소가 거기서 열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걔네들도. 자율주행차가 진짜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관이 없냐? 그럼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하고도 연관이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왜? 자동차들끼리 서로 무선으로 통신을 주고받거든. 그럼 통신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또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데이터가 오고 갈 거예요. 그럼 또 데이터 요금 받아 먹어야지 얘네. 그죠? 사물인터넷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물인터넷은 뭐 자율주행차에 비하자면 뭐 자율주행차는 게임이 안 될 정도야. 사물인터넷이 뭐예요? 사물과 사물을 통신망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오고 간다는 얘기야.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이 걸릴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텔레콤이란 말 아시잖아요. SK텔레콤이잖아요. LG U+도 원래 그 세 군데 회사가 합쳐지기 전에는 상호가 뭐였습니까? LG텔레콤이었잖아. 텔레콤이란 말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대신에 뭐야? 데이터콤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콤.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근데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즉시 빠르게 주고받으려면 망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속도. 그리고 그 트래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물 인터넷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디오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목숨 걸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그럼 앞으로 통신사가 어떻게 변할 거냐. 데이터컴으로 갈 거예요. 데이터 장사 할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포탈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곳곳에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박보영 씨 있잖아요. 영화배우 박보영. 귀엽잖아. 동안이잖아. 박보영 씨가 모델로 IoT at Home이라는 그거를 광고를 했어요. CF. 이게 아마 10편인가 이렇게 제작이 되죠. 버전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시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서. IoT at Home 뭐냐. 스마트홈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걸음마 단계야. 내가 봤을 때 2020년이나 진짜 돼야 이게 엄청 활성화가 될 것 같아.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그랬잖아. 초기 단계. 그래서 IoT 애톰이 뭐냐면 외부에서 내 집구석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보일러를 안 끄고 그냥 나갔다. 그럼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끌 수도 있고 불도 끌 수 있고 그리고 창문 열림 감지 센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창문이 열려 있다. 그럼 내 스마트폰으로 지금 창문이 열려 있다고 신호가 와. 그리고 여기에 그 CCTV 이런 것과도 그 결합을 해갖고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내내 내 집안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야. 스마트폰 화면으로.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사는 분들은 애완견 키우기 힘들잖아.
걔가 막 외로워하고 우울증 걸리니까. 근데 너무 키우고 싶어 그래갖고 키우고 있는데 얘를 드는 겁니다. 근데 걱정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 사무실 출근해서 일하려고. 근데도 예를 들면 우리 또치가 지금 또 뭐 하고 있지 막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그 CCTV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전송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데이터 또 발생해. 그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IoT at Home이란 서비스도 지금 내는 거 LG U 플러스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죠. 돈 벌려고 내는 거야, 돈 벌려고. 그리고 요금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 요금. 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시면은요, 어디냐면 NX라고 아시죠? NX. 가구업체 중에 하나인데, NX 부업 가구. 얘네가 NX하고 또 조인을 했어. 그래갖고, 논현동, 혹시 아세요? 어딘지? 논현동? 서울, 논현동. 거기 NX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요. IoT 고객 체험 존이란 게 있어요. 플래그십 스토어 비슷한 건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oT 애톰 같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돼갖고, 거기서 내가 한번 그거 체험해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곳곳에서 지금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경기도 또 하남시 아시죠? 또 있어요. 경기도 하남시. 거기 가면 안강개발이라는 그 건설 업체가 있는데, 그 경기도 하남시에다가 약 1000실금의 오피스텔을 이번 달 11월 달에 지금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할 거야. 근데 이 오피스텔이 IoT 오피스텔이야. IoT 오피스텔. 그래서 IoT 기술을 접목을 한 오피스텔. 그래서 LG U 플러스하고 이 안강 개발이랑 MOU를 체결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에 거기 살아. 그러면 집구석 바깥에서도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관문, 창문 이런 게 제대로 닫혀 있는가 불안할 수도 있죠. 도둑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보일러, 가스밸브 이런 것도, 에어컨, TV 이런 것도 집 밖에서 끄고 켜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지금 또 말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이 사람을 게을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오피스텔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편해서 좋은 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글쎄요,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나 이런 집에서 안 살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예. 근데 저는 나 오히려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집에서 살면은. 예.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간을 게으르게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잠깐만, 회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모터스인데, 레온가 뭐 하여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회사인데, 규모는 작고, 조그만데, 레온가 무슨 모터스 있어요. 레고 모터스. 여기하고도 얘네가 조인을 해가지고,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배. 예를 들면 어선 고기 잡는 배 같은 경우에요. 지금까지는 뭐요? 디젤 경유 떼갖고 배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기배가 있어. 전기배. 배터리로 배가 가. 희한하죠? 그럼 장점이 많죠? 예? 소음도 없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전기차고 전기배. 그 중에서도 특히 어선, 고기 잡는 배, 고깃배. 그걸 주력 사업으로 하는 그냥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레고 모터스라고 할게요. 그냥 까먹었어 지금. 레고 모터스하고도 얘네가 또 조인을 해갖고 거기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꼭 한번 해드릴 건데, 로봇 있잖아요. 로봇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소스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로봇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얼핏, 우리나라 로봇들은 왜 맨날 청소만 하고 다녀? 그렇게 걸레질만 하고 다녀, 그냥 집구석에서.
로봇 청소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진 로봇 이런 걸 로봇 청소기 만들잖아 주로. 예? 근데 그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데 퓨처 로봇이란 그 업체가 있습니다. 퓨처 미래란 뜻이야. 퓨처 로봇.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가정용 로봇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해서 홈페이지도 한번 좀 들어가서 보고 하세요. 근데 하여튼 그 미국의 MIT 아시죠? 매사추세츠 공대 MIT 명문대잖아. 거기 그 교수 여자분이더라고. 그분이 그 만든 로봇이 하나 있어요. 가정용 로봇.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꼭 지보라고 영어로 JIBO 지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조금 해가지고 인형같이 생겼는데 말이 필요 없어. 지보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보세요. 응? 그 지보를 만드는 그 기업 회사에다 LG U+가 2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200만 달러. 그래서 2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대략 얼마죠? 뭐 한 1150원 잡으면 대략 200만 달러면은 20억이 뭐야, 엥? 이런 꼴랑 20만 액수가 중요합니까?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차츰 투자를 더 늘리겠지, 설마. 이런 대기업에서 꼴랑 20매덕 투자하고 생색내겠습니까? 하여튼 투자했답니다. 근데 그 지보가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AI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말이 필요 없어.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감히 필이 팍 오실 거예요. LGU 플러스에서 왜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다 투자를 했을까? 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목도 아프고 더하면 들으시는 분도 지루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LGU 플러스 기사가 뭐 났길래 또 사물인터넷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사물인터넷은 결국에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파생된 시장이 데이터콤이라는 시장입니다. 그럼 거기 누가 그걸 거기서 뭐랄까 수혜를 본다고 해야 되나?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물론 통신사는 하나만 수혜 본다는 건 아니에요. 범위를 더 확장해 보면 보안 문제가 이게 또 이제 심각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율주행처럼 말할 것도 없죠. 예? 누군가 해킹을 해가지고 큰일 나 진짜. 보안. 그럼 보안 관련 주들 그죠?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관심을 받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뭐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실속을 챙기는 곳은 통신사가 될 겁니다. 분명히 진짜 실속 챙기는 데는 통신사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트렌드 아까 서두에 그랬죠. 근데 사물인터넷은 트렌드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오늘 또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꼭 다 들으셔야 되고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라 감을 잡으시라고요. 제발 좀 제가 말한 트렌드 그런 게 뭔지 도대체. 이제 통신사들이 왜 이런 걸 하는가, 왜 이런 IoT 애톰이란 서비스를 내놓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는가, 이런 거. 그리고 음성통화를 이제 왜 자꾸 공짜로 가려고 하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통신사는 털어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예.